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에는 추어탕이 없거든요. 오늘 오래간만에 먹어봤습니다. 제가 어제요, 청주공항에서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다 잘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터널이 있는 거예요. 터널이요. 터널로는 자전거가 못 가거든요. 와, 골치 아픈 거 이거 얼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야 되나. 그러니까 돌고 하다가 저 산 넘어서 해서 겨우겨우 왔습니다. 산 넘어서요. 제가 가끔 교육할 때 이런 부담감을 갖고 강의를 합니다. 할 때마다 합니다만은 이게 100년 전의 얘기예요. 가치 비용이란 게 있답니다. 기회 비용. 뭘 할까? 이걸 할까 하는데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장에 가서 하루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그 가치가 한 2만 원 꼴 된답니다. 2만 원. 그러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4시간을 받았다면 저 8만 원의 가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오늘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집에 갈 때는 내가 농사 지으면서 12만 원의 가치는 있었어. 그래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미안하지 않죠.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받는 사람한테 오늘 본전 찾아가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잊어먹는데요. 보통 하루 지나면 거의 50%를 잊어먹는답니다. 이틀 지나면요, 80%를 잊어먹는데요. 근데 질문에서 들은 거는 안 잊어먹는데, 그건요. 복습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우리 선생님이 황 얘기를 하니까 황에 대한 것들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도 있고, 또 저 뒤에 앉으신 분한테는 뭘 배웠냐면, 현미식초나 이런 식초로 중화시켜버리면 가성소다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거 제가 배웠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밭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를 내서 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 또 식사할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황을 치면 응애 같은 것들이 많이 죽는데 이게요. 학자들은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황이요. 응애처럼 작은 거에는 거의 60~70% 효과가 있습니다. 혈충에 대해서요. 그게 왜냐하면 접촉독이거든요. 큰 건 못 죽여요. 근데 조그만 건 요게 어렸을 때 닿게 되면 이게 더 어른으로 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60~70%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황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게 만병통치처럼 얘기하니까 그렇죠. 제가요 이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할게요. 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선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미국 독립선언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세 번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3년도에 한 80년 전에 이걸 대리석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이 대리석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가버려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요. 그러다가 관장님,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요. 관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하니까,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당신은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이게 다 파악을 하느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니까 이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시설 관리할 때 뭐가 제일 힘들고
내가 관장으로서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이게 자꾸 대리석이 부식이 돼서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요? 하니까 제가 경험을 보니까 청소할 때에 세제를 싼 걸 사면 그러면 부식이 더 잘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관장님, 이 세제를 구입할 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했어요. 관장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예산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알아서 예산을 잘 세워줄게요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직원을 다시 불렀어요. 아, 이거 세제는 왜 써요? 새똥이 많답니다. 새똥이 많아서 이 새똥을 닦아내려고 이걸 쓴답니다. 관장이 또 물어본 거예요. 아, 새똥이 많아요? 새똥은 왜 많아요? 예, 우리 기념관 주변에는 비둘기하고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자꾸 똥을 싸요. 그래요? 그러면 비둘기하고 새는 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방들이 막 날라든답니다. 나방이 날라드니까 나방을 잡으려고 거미줄도 붙고요. 거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 나방하고 이 거미 잡아먹으려고 자꾸 온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방은 왜 와요? 나방은 왜 와요? 하니까 이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이 기념관이 멋있는 기념관이어서 초저녁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켜고 불을 아주 환하게 킨답니다. 그러니까 관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불을 2시간 늦게 켜세요. 그 다음에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말고 불 한 2개나 3개 중에 하나만 켜고 나머지는 꺼버리세요 했어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었더니 나방이 안 와요. 나방이 안 오니까 거미줄도 잘 안 쳐요. 나방하고 거미줄이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새도 안 와요. 비둘기하고 새도 안 오니까 똥도 안 써요. 똥을 안 싸니까 세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얘기하는 의미가 크죠. 원리를 잘 다 응용을 해서 자기 걸 해라. 아마 여러분은 제가 물어볼게요. 기념관에 부식되는 거, 이 삭는 거를 없애려면 1. 예산을 올려 좋은 세제를 구입한다. 비둘기와 새를 못 오게 한다. 조명등을 늦게 켜고 어둡게 한다. 1, 2, 3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대부분 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1번 해야 돼, 1번. 유기농 할 때 뭐 좋다는 거 써야 돼. 예? 2번은요, 정말로 하기 힘든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저거요. 저 어떻게 비둘기하고 새를 못 오게 해요?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원리가 뭔지를 꼼꼼하게 알면 우리 저 뒤에서 계신 분처럼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도움되는 강의가 많을 거예요. 이제는요, 좀 널널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퇴비의 중요성. 퇴비만 잘 골랐으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나 퇴비를 등한시하면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발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코밖에 몰라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때문에 퇴비를 쓸 때는 꼭 냄새를 맡아보고, 외국 선진국 퇴비는요, 밥 먹을 때 식탁 옆에 놔도 괜찮아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진짜 퇴비예요. 그래서 항상 부엽토나 흙 냄새, 좀 아주 좋은 건 메주 냄새 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퇴비를 가축분하고 톱밥을 딱 혼합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55도씨 이상 80도까지 올라가요. 55도씨 이상 올라가면 병균이 죽어버려요.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는 병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냄새를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병균이 없구나. 좋은 물질이 많구나. 이때에 퇴비 만드는 사람은 뒤집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요, 오래 두면 좋아요.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퇴비를 만들 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퇴비에 있는 좋은 성분은
계속 많아져요. 그러니까 퇴비는 오래 둘수록 좋은 거예요. 발효식품은 대부분 다 그래요. 된장도 오래돼야 좋아요. 간장도 오래돼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퇴비를 쌓아 놓으면 저거를 보통 서너 달만 쌓아 놓으면 완전히 발효가 돼요. 특별한 게 아니면, 아주 못된 게 아니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퇴비를 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는요, 가격이 2배 이상이에요. 유기질 비료는 장점도 있지만 꼼꼼히 따지면 이것만 잘하면 토양으로 오는 병, 사과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되게 좋습니다. 자, 제가 퇴비차 만들 때 쓴 흙냄새, 부엽토 나는 냄새는요, 좋은 성분도 많고 병균 잡고는 없고 토양병에도 안전하고 좋은 미생물도 되게 많고 가스 피해는 없고 냄새도 퇴비차 만드는 동안에요 그냥 흙냄새 나요.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만들어 놓고 놔둔 퇴비차가 4년 놔둔 게 있어요. 냄새 그대로 흙냄새예요. 악취가 안 나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미부숙 퇴비예요. 미부숙 퇴비. 미부숙 퇴비는요, 악취 신냄새 나고 좋은 성분은 적고 병균 잡균이 많아서 제일 중요한 거, 토양병이 막 몰려와요. 뿌리옥병, 저거 대부분 다 저거 생기면 퇴비에서 온다고 의심해야 돼요. 뿌리 썩은 병, 시드른 병 같은 거 우리 사과에는 잘 없죠. 마른 병, 이거 다 냄새나는 퇴비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냄새나는 퇴비는 약이 아니라 독.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보니까 냄새나는 퇴비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퇴비는요, 가축분하고 톱밥을 혼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오래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선진국은 6개월 동안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2달만 있으면 팔아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나쁜 나라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퇴비 가격이요 8,000원, 10,000원이에요. 우리는 4,000원이면 사잖아요. 또 보조받으면 2,000원이면 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뜻은 이거예요. 공장에서 다 만들면 가격이 비싸니까 일단 만든 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쌓아 놓은 다음에 후숙시키라는 뜻이에요. 특히 유기농 퇴비는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다 체크해야 돼요. 그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하면 유기농 취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농 퇴비는 그 좋은 거죠. 조금 믿을만 하죠. 일반 퇴비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좋은 퇴비는 이렇게 흙냄새, 부엽토 냄새가 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온도가 완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요, 이걸 이용하려고 이 퇴비를 만드는 데다가 오리알을 집어넣는답니다. 오리알. 그러면 저 오리알은 익을까요? 설까요? 오리알이요. 익을까요? 익진 않아요? 저게 보통 보름 정도 유지되거든요. 보름 정도. 15일 정도 유지되거든요. 익어요, 저게요. 사람이 손을 집어넣으면요, 손이 딜 만큼 온도가 올라가요, 퇴비 만들 때. 그러면 이 퇴비 만들 때 퇴비에서 나오는 성분이 오리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든 요리가 중국 요리인데요. 그 요리가 뭐냐면 송화단이라고 해요. 송화단.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송화단이냐면 여기 무늬가요, 소나무 이파리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요. 오향장육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은 건 다 가짜예요. 진짜는 비싸서 못 먹어요. 진짜는요, 아무 양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제가 한 번 먹어봤거든요. 몇 년 전에요. 누가 초청을 해서 가서 먹었습니다. 그 체면을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아이고 이거 나오네.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얼마예요? 했더니요. 오리알 3개로 만든 거랍니다. 4조각 낸 거예요. 한 조각에 10,000원, 12만 원이래요. 저거 하나에.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홍어를 못 먹어요. 홍어를. 냄새 나서. 저것도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발효된 냄새인데 다른 사람은 좋다고 난 좀 역겹더라고요. 저는 냄새가 나요. 아,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냄새나는 퇴비는 어떤 건가? 냄새나는 퇴비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후숙 기간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도 없고 병균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한 거 쓰게 하려고 이렇게 꼭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죠. 이렇게 쌓아놓으면 잘 농사 잘 짓는 거구나. 자전거 타고 오는데요. 어떤 밭은 지나가면 막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아, 여기는 토양 약 뿌리느라고 정신이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다 쌓아 놓으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퇴비 사다 놓으면 어떻게 써요? 유기농은 대부분 다 괜찮아요. 괜찮긴 해요. 그렇지만 유기농 중에서도 냄새 나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만 안 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냄새 난다면 꼭 쌓아놓다 쓰십시오. 여러분 졸리니까 밥 먹고 나면 졸려야 돼요? 안 졸려도 돼요? 안 졸리면 사람 아니에요. 병을 볼게요. 병이요. 작물이요. 특성이 병에 잘 걸리는 작물이 있어요. 품종. 이건 골치 아파요. 토양도요. 과습이 잘 되는 곳은 병이 많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미부숙 퇴비에서 병균이 있어야만 병균도 있고 토양도 과습이 잘 되고 작물이 안 좋고 그럼 토양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뿌리옥병 얘기를 할게요. 뿌리옥병은요. 여러분 혹시 뿌리옥병 생기는 분 계세요? 주변에 있는 거 봤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채소에서 많이 받아요. 채소에서요? 예.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요, 완전히 완숙된 퇴비를 쓰면 병균이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퇴비를 쓰더라도 병균이 없으니까 뿌리옥병 안 걸려요. 우리 여기 음성이요. 여러분 다 음성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조망이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코로나 환자가 없어요. 그럼 마스크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 환자가 100명이 여기로 와서 막 휘저었어요. 그럼 코로나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자요. 미부숙 퇴비는 코로나 병균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 안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있죠. 사과나무 뿌리가 있죠. 그러면 병균이 있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안 걸려요. 근데 뿌리에 흠집이 있거나 과습해서 뿌리가 약해지면 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걸리죠. 채소에만 많을 것 같아요. 사과에도 있어요. 사과에. 벌써 사과. 도라지에도 있어요. 블루베리도 있어요. 산딸기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은 안 파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파보니까. 근데 막 열매가 작아지고 이러면은 한 번은 뿌리를 파봐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잠을 휴면기에 들어가요? 예? 언제 활동을 하고 언제 휴면기에 들어가요?
예? 예? 온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요? 그러면 선생님 밭에 건 모르고 있네요. 2월 말경이요? 선생님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나요? 11시에 자고? 5시 반에 깨나요? 이거 착한 어르신이네요. 근데 학교 교과서에는 9시에 자서 6시 깨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마다 잠자고 깨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과나무도 달라요. 사과나무를 잘 키우려면요, 11월 달부터 가끔 땅을 파봐야 돼요. 뿌리를 판 다음에, 여러분, 그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로 잘 씻은 다음 뿌리를 가만히 보면 뿌리 끝이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얗게 느껴져요. 그럼 요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봤는데 뿌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휴면기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뿌리는 뭘 양분을 줘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과는 12월 15일 날 잠을 자고 2월 15일 날 깨라는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계속 농사 지을 거면요. 그게요, 처음엔 잘 몰라요. 우리 학생한테 시켜보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몇 번 보다 보면 이건 활동하는 뿌리다, 아니면 잠자는 뿌리다가 나옵니다. 제가요, 여담을 할까요? 제가 이거에 왜 사과 되게 많네요. 이런 뿌리가요.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김해, 그 부산광 옆에 김해에서 강의하러 오라고 하면 좋다고 가요. 왜냐면요, 아침 첫 비행기로 간 다음에 자전거를 2시간 동안 타고 가서 여기 상동면, 대동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산딸기 주산단지예요. 여기가. 주산단지여서 여기 아마 우리나라 산딸기 한 30-40% 여기서 생산을 해요. 끝나고 나면 또 자전거 타고 와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 내려가면 돼요. 이야. 근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담배 필 때 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하니까 제가요, 이 산딸기 하여튼 선두주자랍니다. 처음에 산딸기를 처음 심을 때에 자기가 끼었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 산딸기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산딸기 재밌어요. 산딸기는요, 이렇게 재배해요. 산딸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산딸기가 있고 뿌리가 있으면요, 첫 해는 여기 산딸기가 열렸어요. 그러면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거 잘라버려요.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뿌리가 또 옆으로 뻗어요. 뿌리가 옆으로 뻗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새로 난 순에서 산딸기가 또 열려요.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산딸기가 알도 작아지고 수확량도 적어진답니다. 나중에 파보니까 이게 산딸기 뿌리옥병이 걸린 거예요. 뿌리옥병. 어디 갔지, 산딸기? 여기 산딸기 뿌리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요, 이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자기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요, 선배님, 그건 그렇게 농사 지으면 안 되고 이렇게 농사 지으십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상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배운 애가 자기를 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제가 여기 자전거 타고 오다 보면 여기만 오면 똥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동네에 퇴비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인심이 되게 좋답니다. 막걸리도 잘 사고. 그 사람이 산딸기 농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퇴비는 냄새가 폴폴 나야 효과가 좋고 냄새가 없어지면 효과가 다 떨어진 거랍니다. 그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냄새 안 나는 퇴비를 사다 쓰세요. 지금 퇴비 사다 쓰면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퇴비 안 쓰고 남의 퇴비 쓰면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퇴비 끊으세요. 조금 수확량이 떨어져도 끊으세요. 그게 한 4년, 5년 전이거든요. 작년 1월 21일 날 다시 갔어요. 코로나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그때 그분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인지요, 이제는 많이 회복됐답니다.
얘는 뿌리병이 거의 없대. 약도 치고 막 했겠죠. 없답니다. 이제 더 번지지도 않고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 퇴비 공장 사장님한테 병 걸리면 다 그 퇴비 때문인 줄 알아라. 그래서 공장에서 냄새 안 날 정도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동네에다 쌓아놓게 해라. 이건 꼭 얘기하셨습니다.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요, 이 뿌리병 되게 많아. 이게요, 조금 오면은 그러면 저게 수량하고 과일 크기를 자꾸 작게 만들어요. 그 외에요, 뿌리 썩은 병, 이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 지나갈게요. 다 냄새나는 퇴비에서 옵니다. 왜? 점심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이 올 원인이 없어요. 토양이 올게요. 원래 정상적인 토양은요, 병균만 많이 자라지가 못해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죠. 그러면 화학 비료에는 병균이 없잖아요. 농약에도 없잖아요. 유기질 비료에는 조금 의심이 돼요. 그러나 가장 의심이 되는 건 퇴비예요. 퇴비만 잘 쓰면 병균은 크게 걱정 없다. 토양병은 걱정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과니까 덜 나겠지만 이 시드름병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냄새나는 퇴비 때문이라는 걸 꼭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다요. 이거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하는데 이거는 1년 된 퇴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쌓아 놓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빗물이 들어가게끔 하면 비가 들어가면요. 밑에 있는 퇴비가 떡처럼 변해버려요. 이렇게 굴다리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가 갑바 씌우라고 그래요. 제가 퇴비 갖다 놓으면. 지금은 파레트 오기 때문에 파레트 잘 하면 됩니다. 네, 됐네요, 이제는요. 이제는 냄새나는 퇴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퇴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고르는 방법. 그 전에 퇴비나 다른 내용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따 유기농 퇴비가 좋은 점도 설명할 거예요. 지나갈까요? 네. 우리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요? 예? 3번 먹어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아할까요? 사과나무는요, 비 오는 거에 따라 다르고 물 빠지는 거에 따라 다른데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밥 먹는 게 가장 좋답니다.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비료를 주고 몇 달 만에 주는 거는요, 자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 비료 줄 때는 막 배가 터질 정도 많아요. 근데 다음 비료 줄 때쯤 되면 배가 막 고픈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관주시설이 되어 있다면 물 주는 것처럼 물을 줄 때 한 열흘 간격으로 주면 가장 좋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감사비료는 어떻게 줄까? 수확하고 나면 뭐 사과 팔 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면은요, 조금 있다 강의하는 영양제처럼 만드는 것, 구아노 랑베나이트로 만드는 것, 그걸 만든 다음에 최소한 듬뿍 보리차처럼 희석해서 듬뿍 주는데 그거를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3번 정도는 줘야만 뿌리가 먹을 걸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비료를 퇴비차를 주게 되면 사과를 키울 때 얼마나 할까 그러면 사과 몇 월 달에 꼽혀요? 4월 달에 꼽혀요? 예. 그러면 4월 달부터 수확은요? 10월 달? 8월부터예요? 그러면 수확하기 한 달 반, 2달 전 사이로 열흘 간격 정도로 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좀 더 크게,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싶어. 그러면 일주일 만에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좀, 그래도 안 커. 그러면 조금 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거는 도장지가 나오지 않게끔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나무는 도장지가 잘 안 생기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또 품종은 도장지가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과는 어느 쪽에 속해요? 예? 도장지 많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여름전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내가 키우는 걸 봐서 지금이 너무 세다 안 세다는 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 제가 뭐라고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는 제가 탭이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합니다. 제가 이거는요, 오늘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이렇게 했어요. 새끼 묘 키우는, 이렇게 주면은요, 뿔이 다 사가버려요, 저게요. 탭이는 주면 여러 번 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모도록하게 주고, 이게 다 확 빌어준 거예요. 이거 시들시들한 거예요, 지금요. 이런 뿌리 파보면 안이 껍질이 얇거나 물렁물렁하고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거 할 때는 자주 주는 건 좋지만 저렇게 너무 쌓아 놓으면 비가 올 때에 퇴비물 어마어마하게 독한 거예요, 저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제는요, 좋은 퇴비 고르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다 유기농 인증받은 퇴비 쓰시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설명을 제가 할게요. 보통 퇴비는요, 가축분이 50%, 부자재, 톱밥 같은 게 50%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저 조건이 발효가 제일 잘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비료를 고를 때는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기농이 또 똑같이 써 있죠.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도 원료명을 잘 봐야 돼요. 원료명. 그래서 가축분이 50%, 부자재가 50%면 발효가 잘 되는 탭이 제조일자를 보는 거예요. 탭이는 오래된 게 좋을까요? 금방 만든 게 좋을까요? 오래된 게 좋아요. 그 제조일자 봐야 돼요. 자요. 가축분은 양분인데, 양분을 주는데, 개분이 제일 많아요. 우분이 제일 적어요.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요. 그런데 이것도 있죠. 그러면 가축분이 많으면 양분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럼 톱밥이 많으면 양분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만 안 나면 가축분이 많아야 양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냄새가 나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가서 얘기할게요. 우분, 돈분, 개분이에요. 이게 50%. 나머지가 50%. 이러면 발효가 잘 일어나요. 적정 비율이에요. 가축분이 많으면 양분이 많지만 발효가 더디고, 부자재가 많으면 발효는 잘 되지만 양분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서 할 거예요. 개분, 돈분, 우분이 있는데 개분이 우분보다 양분이 많아요. 젊은 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선생님한테는 안 할 거예요. 왜 개분은 양분이 많을까요? 앞에다 했네요. 여기 하래.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저쪽에 하얀 분은 지금 머리 숙이고 있어요. 예? 왜 개분의 양분이 많을까요? 원리만 따지면 돼요. 왜 개분의 양분이 많을까? 왜 질소질이 많대? 맞아요. 왜 질소질이 많을까? 예? 소변을 안 봐서요? 닭은 소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 합식이 돼 있을 거예요. 같이 나오니까요. 똥하고 오줌이 같이 나오니까요. 오줌을 싸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지 않죠. 공유를 많이 먹어서요? 70점이에요. 먹는 걸 잘 먹어요. 왜냐하면 닭은요, 한 달 있으면 잡아서 팔아야 돼요. 소는 1년 반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니까 똥도 영양가 있는 똥을 싸요. 창자가 또 짧아요, 창자가. 자기 키에 5배밖에 안 해요. 먹은 게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나와버려요. 소는요, 먹는 것 자체가 풀을 먹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위도 4개나 돼요. 창자는 자기 키에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잘 못 먹는데 영양가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분이 많으면 양분이 적고 개분이 많으면 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분은 소화액이나 이게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스도 나와요. 그 대신에요. 그 대신에 우분은 부숙이 잘 돼요.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자요. 또 물어볼 거예요. 나 계속 뒤에 사람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요. 아까 뭔 게 뭐더라? 추어탕. 이름도 잘 모르겠네. 하도 오랜만에 먹어서. 추어탕을 먹은 다음 콜라 먹어야 돼요? 숭늉 먹어야 돼요? 숭늉 먹어야 돼요? 오, 그렇구나. 햄버거 먹은 다음은 숭늉 먹어요? 콜라 먹어요? 왜 먹어요, 그렇게? 어울리니까. 참, 저건 정답이라고 해야 되겠네. 소는요, 위에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요. 닭은요, 산으로 녹여요, 산으로. 육식을 먹으면 산으로 녹이는 거예요. 풀을 먹으면, 초식, 쌀 같은 걸 먹으면 미생물이 녹여요. 그러니까 소는 딱 풀을 먹으면 이게 산으로 녹이지 않고 미생물로 분해를 시켜요. 근데 미생물 통이 4개나 돼요. 위가 4개예요. 그러니까 똥 싸면 똥에도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창자가 기니까 소화액도 많이 묻은 거예요. 닭은요, 콜라를 먹어요. 육식이 많이 있는 걸 먹어요. 위 산으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에는 미생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똥을 갖다가 발효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코카콜라가 그렇게 했답니다. 코카콜라가요. 아까 물어본 것처럼 다른 나라는 점심 먹고 난 다음 다 콜라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콜라를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아까 추어탕 먹은 다음에 콜라를 먹으면 콜라가 산성이에요, 산성. 그러니까 콜라를 먹으면 위에 있는 미생물에는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하! 그러니까 내가 가축분에 개분이 많은지 돈분이 많은지 우분이 많은지만 알면 양분이 많은지 부숙이 잘 되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사면 안 돼요. 똑같이 사더라도 무슨 거라는 건 보고 알아야 돼요. 자요? 여기서 났구나, 내가. 가축분이 많으면 양분이 많다. 부숙은 느리다. 원가가 싸요. 톱밥 같은 게 많으면 부숙은 빠르다. 양분은 적다. 원가는 비싸요. 그러나 발효는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관계없네요. 음식물 찌개기 들어간 건 안 들어가니까요. 혹시나 퇴비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쓰세요? 가축분은 안 넣죠? 그러면 이거는 퇴비가 아니고 유기질비료예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고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게요, 원래 명칭은 보카시라고 해요, 보카시. 내가 미강하고 또 다른 유기질 유박 원료를 넣어서 거기다 EM 같은 걸 미생물을 딱 뿌려요. 열이 한번 나요. 열 내려간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카시라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제 아직은 퇴비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퇴비는 만들어 쓰지 않고 포대로 사다 쓰면 지나갈게요. 그 때문에 했습니다. 지나갈게요, 그럼요. 요거는 지나가고요. 자, 개분이 있으면 개분의 70%. 그러면 돈분이에요. 돈분의 70%는 우분이에요. 우분 2포대는 개분 1포대하고 맞먹어요, 양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70%, 여기에 70%니까 우분은 계략적으로 개분의 반 정도밖에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원료가 무언지를 보면 양분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혹시 유기농 사과하면서 열매가 작거나 수세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이요. 퇴비 쓰는 사람 중에. 예? 사과를 재배하는데 사과가 내 마음만큼 잘 안 큰다. 수세가 좀 약하다. 이런 분이요. 다 좋아요? 퇴비를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분이 많은 퇴비를 쓰는 게 좋을까요? 개분이 많은 걸 퇴비를 쓰는 게 좋을까요? 개분이 많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퇴비업자 쪽에서는 우분이 많은 거래야 유기농 인증을 잘 받을까요? 개분이 많아야 유기농 인증이 잘 될까요? 우분이 많아야 유기농 인증 받기 쉬운 거예요. 왜? 발효가 잘 일어나니까. 이해갑니까? 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식사할 때 나온 얘기를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개분은 질소 얼마, 인산 얼마, 칼리 얼마, 우분은 질소 얼마, 인산 얼마, 칼리 얼마, 저거는 외우면 안 돼요. 왜? 검사할 때마다 다 결과가 달라요. 아침에 싼 똥, 저녁에 싼 똥이 영양가가 다 달라요. 어린 돼지가 싼 똥, 늙은 돼지가 싼 똥 영양가가 달라요. 저거는요, 그냥 그 대충 개분이 많다, 우분이 적다 이것만 알아야 돼요. 아까 점심 추어탕 먹었어요. 뭐 먹었더라, 그 다음은?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러면 김치찌개 먹었기 때문에 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쉬운 거예요. 저기 뒤에 고개 숙이지 말아요, 지금요. 돼지가 무게가 많이 나가려면 뼈가 커야 돼요, 살이 쪄야 돼요. 살이 쪄야 돼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살이 쪄야 돼요. 예?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뼈도 크고 살도 쪄야 돼요. 그러면 뼈를 키워야 돼요. 뼈를 키우려면 뼈를 먹여야 돼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골분으로 먹여요. 골분으로. 닭하고 돼지한테는 골분을 먹여요. 골분에는 인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똥에도 인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분을 많이 넣으면 인산이 많아서 인산이 집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게요. 왜? 사료에 인산이 많으니까. 근데 저 골분을 소에다가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이면 광우병 걸려요. 그러니까 우분에는 인산 함량이 아주 낮은 거예요, 저게. 저 사료 때문에 저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그럼 됐어요, 이제는요. 자가 퇴비도 안 하는 거고,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은 시중에 나오는 퇴비를 평가할게요. 시중에 나오는 퇴비를 볼게요. 이건 간단해요. 어디만 보면 되냐면,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안 봐도 돼요. 원료만 보면 돼요, 원료. 개분, 돈분, 우분이 얼마인지 보는데요. 이건 일반 퇴비입니다. 일반 퇴비를 이해하려고 할게요. 개분, 돈분, 우분이 50%, 나머지가 50%예요. 발효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퇴비를 만들 때 이렇게 대충 가축분이 50%, 나머지가 50%면 발효는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나는 거. 저거는요,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발효가 잘 일어나게끔 조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퇴비는요, 발효가 되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그냥 가져와서 한두 달만 있으면 저절로 발효가 다 일어나 버려요. 나머지 이거예요. 이것도 50%, 나머지가 50%예요. 발효가 아주 잘 일어나요. 그런데 요거는요, 가축분이 90%, 톱밥이 10%밖에 안 돼요. 발효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7, 8개월 지나도 계속 냄새가 나요. 근데 저거를 퇴비차 쓸 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저거는 양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양분이 많으니까 사다가 2년 동안 부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쌓아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것도 보면 금방 오면요 100% 냄새가 나요. 이것도 금방 샀을 때는 100%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쌓아놔서 내년이나 내후년 쓰겠다고 하면 쓸만한 거예요. 금방은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거 밑에 이거 잘 안 나왔는데 유기농자재라고 돼 있어요. 유기농자재는 왜 믿을만하냐? 믿을만해 이건요. 왜 그러냐면요. 퇴비를 만들 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를 그 제조할 때 그 온도계를 꽂아가지고요. 자동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봐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하면 조금만 몇 달만 놔뒀다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오래 쓸 퇴비는 오래 사는 게 아니로구나. 미리 사놓는 거로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퇴비는 대충 다 알아요. 혹시요 아주 역하게 냄새나는 퇴비 보셨어요? 아주 냄새가 고약한 퇴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도축잔재물이 들어간 퇴비예요. 도축잔재물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냄새 납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요만큼 풀이 썩는 냄새가 고약해요? 돼지 한 마리 썩는 냄새가 고약해요? 그것처럼요 도축잔재물이 들어가면 썩는데 기분도 나빠요. 저게 도축잔재물은 뭘까요? 내장이요? 내장은 순대 먹는데. 예? 피요? 혈분, 골분이요? 들어갈 거예요. 도축장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1. 혈분입니다. 피. 이게 가장 처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썩히면 시체 썩는 냄새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털이에요. 털. 그래서 도축잔재물이 들어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고약하다. 우리 동네에서 막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꼭 생산업자 보증표에 이렇게 도축잔재물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거요. 또 하나는요. 제가요. 우리 제주도에 대한 거 물어볼게요. 제주도에 대한 거요. 뒤에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주도에는 하루에 돼지를 몇 마리 잡을까? 그거 고민할 건 아니잖아. 그냥 짐작으로 하는 거지. 고민해서 막 기억한다고 나오는 답이 아니잖아. 몇 마리 잡을까? 300마리? 300마리? 몇 마리 잡을 것 같아? 300마리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얼마? 그럼 얼마? 1000마리? 예? 사장님은요? 아무튼 하루에 족발이 10,000개 이상 나와요. 그럼 돼지는 1년에 어미 종돈이 새끼를 몇 개 낳을까? 몇 마리 낳을까? 100마리? 18마리? 비슷하네. 몇 마리? 20마리요? 자기 마음대로요? 보통 24마리 낳는답니다. 24마리. 이 중에 몇 마리가 죽을까요? 4마리요? 4마리면 A급
축산농가. 보통 10마리 이상 죽습니다. 그 죽는 새끼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게 퇴비로 들어가요. 그래서는 이름을 도축 잔재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심 있는 사람은 다 그 폐기물 처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기분도 나빠요. 그래서 반드시 도축 잔재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름만 하고서는 안 됩니다. 왜? 이 퇴비는요, 괜찮은 퇴비예요. 아주 좋은 퇴비예요. 이거 51%, 나머지가 49%예요. 괜찮죠, 이거는요. 이건요, 미생물도, 이거는 발효가 잘 돼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밑에 있는 것은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있는 퇴비와 밑에 있는 퇴비는 어느 게 냄새가 고약할까요? 밑에 있는 게 냄새가 고약합니다.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은 아직 병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됐네요, 이제는. 예, 이렇게. 예. 이 퇴비는요, 아까 개껍질 파는 곳에서 나온 퇴비예요. 울진이에요, 울진. 아까 개껍질 하는데요. 이렇게 써서 팔아요. 그래서 제가요, 저 거짓말이다. 저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전화했죠. 저렇게 퇴비를 만들면 10,000원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걸 파냐 했더니 그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게맛살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랍니다. 그런데 게를 잡아서 게맛살을 하려고 원료를 보내가면 껍데기가 있잖아요. 저것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썩으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퇴비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거기서 처리한답니다. 되게 비싸게 받아요. 아주 좋아요. 왜냐면요, 개껍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충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익산하고 군산 쪽에다가 소개시켰더니 저 회사는요, 배달도 다 돈 받고 해줘요. 그래서 꼭 5톤 트럭으로 시켜야만 저걸 배달해줘요. 그래서 몇 사람이 장목반이 매년 5톤 트럭을 몇 개 가지고 한꺼번에 불러다 쓴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개껍질,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뭐 완전히 개껍질은 아니고요. 게맛살 만들다 나온 찌꺼기들입니다. 그걸로 만드는데 거의 선충만, 그쪽이요, 오이, 참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상추 같은 거. 그래서는 선충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비료 쓰고 난 다음에는 선충은 걱정 안 한답니다. 이거요. 이렇게 합니다. 이 생누룩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유기농자재예요. 그런데 유기농자재인데, 뭐요? 우분이 많고, 돈분도 5%고, 개분이 10% 합치면 80%가 가축분이에요. 그러면 톱밥이나 왕견은 20%밖에 안 들어있어요. 발효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근데 저 회사는요, 거의 1년 동안 발효시켜버린답니다. 그래서 냄새는 안 나는 퇴비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는 퇴비차 만들어 쓰는 사람한테 저거 쓰라고 해요, 저거요. 왜냐하면 양분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퇴비차 만들 때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예, 여기다가, 아까 본 생누룩으로 레드향이로구나. 한라봉보다 조금 비싸요, 저게.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저런 용도로 아예 통째로 그 단체가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근데 써본 사람들이 다 괜찮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혹시나 혈분이 있는 거 쓰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게요, 그러면요. 됐습니다. 이제는 퇴비 끝이에요. 퇴비와 관련된 거 질문하십시오. 예.
예, 생각할게요. 예. 혈분은요, 사람 살의 영양가가 많을까요? 피의 영양가가 많을까요? 예? 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양가로는 최고예요. 질소가 14%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할 때 미생물 먹이의 원료로 써도 하등의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발효를 잘 못 맞추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단점밖에 없어요. 이 퇴비는 이거예요. 이거는 퇴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혈분을 처리하기 위한 돈이에요. 왜? 혈분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게요, 도축장이 이거거든요. 피가 계속 나오는데 톱밥에다 섞어서 발효시키면 반경 5km 안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냄새 때문에. 그러면 저걸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가루로 만들어요. 그런데 가루로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도로 뭐가 돼요? 도로 피가 돼요. 그러면 저거를 발효시키려고 이거는 이거예요. 개분을 먼저 발효시킨 거예요. 이거. 발효 개분이에요. 여기에다가 주정박도 미생물 있잖아요. 그래서 혈분을 넣어서 혈분을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저게 만약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완전 A급 비료입니다. 저거는요. 왜? 혈분의 영양가 맞지, 발효개분의 영양가 맞지, 주정복도 좋은 원료지, 뭐 한약 잔재도 저거 뭐 좋으면 좋지 나쁜 건 없죠. 때문에 냄새만 나지 않으면 저건 정말 한 포대에 15,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탭입니다. 저건요. 이해갑니까? 예. 다른 내용이요. 예, 선생님. 선생님이 오늘 점심 먹을 때 내가 안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김치를 얼마 먹었는지, 저 추어탕 먹었어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추어탕이요. 추어탕을 다 먹었는지, 돌솥밥에 있는 걸 다 먹었는지 남겼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비료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질소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 인산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 칼륨, 가리예요. 이게 순서를 정했거든요. 질소는 물에 다 녹아버려요. 가리비료도 다 녹아요. 인산은 안 녹는 게 많아요. 가장 안 녹는 거는 돌멩이에 있는 건 안 녹는 거예요. 몇 억 년 동안 안 녹았어요. 그 다음에 용성인비라고 들어봤어요? 용성인비는 거의 안 녹아요. 조금 녹아요. 그 다음 과석이라고 들어봤어요? 과석? 과석은 좀 잘 녹아요. 그 다음 수용성 인산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녹아요. 그것처럼 한데 나무는 밥을 먹으면 한 번 먹고서 그 다음 굶어야 될까요?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씩 계속 먹어야 될까요? 그런 이유는 골분이 좋은 거예요. 골분이. 뼈는 토양에 주면 삭으면서 없어지잖아요. 삭으면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녹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번에는 녹아나지도 않고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고 그냥 뼈를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녹거든요. 그러면 한 작기 1년 농사 지을 때 정도는 천천히 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골분이에요. 그 골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어요. 질문은 요만큼 했는데 대답을 이만큼 했네요. 선생님. 아까 원분, 개분 말씀하셨는데 네. 개분이 영양가는 제일 좋은데 예. 그거를 썼을 경우에는 사과에는 그 병, 탄저 같은 게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양분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미량요소가 있는데 이게요. 토끼처럼 맞물려 있어요. 근데 기능이 다 달라요. 어떻게 기능이 다르냐면 이거예요. 질소는 잘 크게 만들어요.
칼륨은 이 세포가 크게 만들어요. 칼륨은 세포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칼슘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두병이나 탄저병 이런 병들이 오는 걸 막아줘요. 아, 무슨 얘기냐? 벽돌로 설명을 하면요. 벽돌로 설명하면 요 세포를 크게 만드는 건 질소, 요걸 단단하게 만드는 건 칼륨, 세포가 있는데 요걸 잘 붙여주는 건 칼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포를 만드는데 이 세포의 균형에 맞게끔 칼슘이 역할을 해야 여기 있는 세포가 병균이 탄저병이나 고두병은 병은 아니에요. 이 병균이 들어오는 거를 마치 블록을 만들면 여기에 있는 시멘트처럼 역할하는 게 칼슘이라는 거죠.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소를 줘버리면 이게요, 부실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칼슘의 기능을 못하고 병이 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탄저병이 오게끔 한 건 가장 간단해요. 질소기를 많이 줘버리면 돼요. 아니면 칼슘제를 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탄저병이나 이런 병을 안 오게끔 하려면 질소를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은 안 크는 거예요. 그 고추 농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렇게 해요. 탄저병은 고추에는 아주 괘씸한 거죠, 이거요. 비료도 질소가 많이 있는 비료를 치면 그러면 탄저병 계속 자라요. 근데 반대로 질소가 좀 작고 가리가 많은, 칼륨이 많은 걸 치게 되면 탄저병이 덜 와요. 완전히 탄저병 없애려면 칼슘제를 잘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세포를 푸석푸석하게 만들면 탄저병은 잘 온다. 하여튼 어떤 병이든 잘 오요. 질문요? 지나갈까요? 예. 예, 유박할 거예요. 그 다음 할 거예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하면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유박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유박은 아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거든요.